강인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경제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먼저 제가 사학과에 있긴 한데요. 전공이 제가 고고학입니다. 자, 아마 선생님들 고고학 하면은 뭐 많이 떠오르는 게 뭐 인디애나 존스 정도 떠오를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이 공부를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전공 원래 시베리아고요. 또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사실 전쟁 뉴스 본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되게 참혹스럽죠. 그런데 우리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숨겨진 그러한 팩트에 기반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지금 드리는 강의는 사실 제가 뭐 유튜브나 방송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많이 나가는데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강의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일부분은 아마 다음 달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가는 내용도 같이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에게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그러한 그 진정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뉴스가 한쪽에서만, 주로 영어권에서만 나가는 뉴스거든요. 그것이 물론 당연히 다 팩트에 기반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깊은 그러한 정서들을 반영한, 특히 슬라브라고 하는 건 되게 우리한테는 애매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먼 것 같지만 또 우리는 놀랍게도 러시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두만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기반으로 우리의 역사를 파악하면 저희는 전체 유라시아를 다 파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저는 고고학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러한 신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심연에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역사는 고고학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알려진 정보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된다입니다. 예, 처음부터 불쾌한 사람의 얼굴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푸틴입니다. 푸틴이 지난 2달 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거를 러시아 말로 들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말을 좀 러시아 말 정말 잘해요. 이 사람 무슨 연설가 진짜 문법 하나 틀리지가 않고 정말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주구장창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슬라브, 자기 슬라브죠. 러시아인들의 고향이 우리 문화하고 역사인데 지금 저것들이 겁도 없이 나가려고 한다. 우리 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도 그러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분야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인들의 고향이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고조선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고조선. 왜냐고요? 이게 고조선 같은 이유는요. 바로 스키타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바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있을 때 우리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북경에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초원에는 하나의 유목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오랑캐다. 예, 오랑캐라고 치부가 되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글자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절반 이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키타이는 지금도 우리도 왜 북방 문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 한국은 뭐 북방에서 뭔가 우리 유목 몽골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몽골 하면은 초원이 있거든요. 그 초원이 시작되는 곳이 우크라이나고요. 끝나는 곳이 만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참 다행인 게 제가 이 소련 이야기 하면요. 일단은 젊은 학생들은 소련이 뭔지를 한참을 헤매요. 잘 몰라요. 우리는 소련 다 아시죠? 예. 91년도에 소련이 망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소련의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멀게만 느껴지던 러시아. 근데 첫 번째 그 공동 전시회가 놀랍게도 스키타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스키타이.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소련과 한국의 교류 전시회였습니다. 예. 갔다 오신 분들 여기 안 계시겠죠? 예. 자, 이때 되면 막 한참 러시아가 개방되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제가 이제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스키타이 전시회를 이제 기회 갈 때 같이 자문을 하고 그 도록을 준비했었습니다. 예, 똑같아요. 스키타이 황금 문명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영어 부제가 있습니다. The Gold Treasures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황금 유물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앞에서는 분명히 러시아가 스키타이를 전시했는데 20년 뒤에 똑같은 제목으로 근데 전시회 주체가 우크라이나예요. 이게 바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붙는 첫 번째 그 동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고조선을 두고 북한과 남한이 저게 누구 역사라고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너무 비슷해요. 제가 우크라이나 말 들으면 제가 이번에 그 전쟁 풀어 드리면 느낀 게 나도 우크라이나 말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은 들어보면은 70% 정도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말을 하고 저 사람은 러시아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듣고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거 다른 나라 말이었네. 그럴 정도로 달라요.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최근까지도 러시아 말을 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키타이 가지고 전쟁의 그 동인을, 그 구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독립을 말해주는 하나의 그러한 그 동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로서는 헷갈리죠. 아니 그거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아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거 아니야? 사실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알 게 있습니다. 저희도요, 선생님들 6.25 끝나고 한국 정부가 이승만 정부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미술 5,000년 전이라고 해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한국의 국보를 싣고 다니면서 순회 전시회를 했었어요. 한국도. 왜? 한국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요. 다들 일본은 식민지인 줄 알아. 근데 그거를 잡아놓고 아유 한국은 어떻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쫙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이란 나라에게 신기하고 뭔가 독특한 문화가 있었네. 그것만큼 좋은 수단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해서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고대 유목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알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키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늘 상금을 많이 볼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게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어가지고요. 예,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예, 미리 말합니다. 저 집에 황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조사 나가면요, 카자흐스탄의 국보 황금도 제가 꺼내서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카자흐스탄의 국보 황금을 드디어 금고에서 꺼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죠.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드디어 그 황금인간의 그 금관을 갖다가 보고 있어. 하니까는 한 말이, 애 돌반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남의 나라 가지고 그렇게 주무르고 앉아 있어. 이러고 그냥 대뜸 날라오는 게 그런 거였었는데, 예. 와이프도 국악자거든요. 별로 이제 그런 거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자, 이 인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양털을 가져서 물어뜯고 다투는 듯한 이 모습이 상징적으로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700년 전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의 구실로 삼을까? 지금 수많은 그 우리나라 뉴스에서 뭐 전쟁하는 이유 나오죠. 뭐 나토 가입, 뭐 러시아 영향권 탈퇴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속마음이고 명분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명분은 마치 그 한국도 그래. 일본도 한국 침략할 때 한국의 한일 합방의 이유 하면은 한국을 식민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역사적으로 같은 문화. 자,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키타이라고 하는 명분을 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먼저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그 우리 초원 문화, 초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원하면 이제 뭐 연배 있으신 분들은 저 푸른 초원이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은 예, 맞습니다. 그 초원 맞아요. 그리고 약간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초원은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미국. 근데 유라시아 초원지대는 다른 어느 나라의 어느 쪽 초원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우크라이나에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만주까지 쭉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하이웨이인 것입니다. 중국이 왜 1대1로를 이야기하냐? 바로 여기 이와 같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죠. 스키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원래 그리스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인데,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저희는 수많은 이 사람들의 그 다양한 그 민족들, 뭐 종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있었는데 이 스키타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우리는 이게 스키타이 문화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를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스키타이라는 명칭은요, 저희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영어에도 있습니다. 화살 쏜단 말이 있죠. 슛 할 때 바로 그 슛하고 샷이 스키타이에서 기원했습니다. 화살을 잘 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기원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전체 다 어떻게 다 처음 보는 이름들이고 어떤 역사 나라 이런 것도 없는데 이게 왜 전쟁 그 두 나라의 전쟁의 그러한 그 핵심이 되었을까?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말한 스키타이인들은 순식간에 오랑캐, 그 가공할 그러한 오랑캐로서 전 유라시아를 제패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화살 쏘시는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합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살이요, 재질이 하나가 아니라 가운데는 나무, 바깥은 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질을 서로 다르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당기면요, 이 탄성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몇십 미터 더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전쟁은 0.5초의 싸움이거든요. 약간만 한 뼘 더 날아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 혹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왜 좀 맞추면서 영화지만은 한 번 화살을 쫙 쏘면은 하늘이 시커매지다가 갑자기 화살들이 막 날라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되게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인데, 내가 쏘는 화살은 닿지가 않아요. 적은 나한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게임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겠죠. 바로 스키타이인들이 그 복합궁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가공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오랑캐라고 우린 치부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착민들이 당해낼 수 없었던 신무기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 복합궁이라는 거, 우리도 보면은 동이족 하죠. 동이족이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큰 화살이죠. 전통적으로 화살을 많이 쏘는 사람, 잘 쏘는 사람들이 전 동서양을 통틀어서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고구려의 주몽, 흉노의 두만, 투맨이라고 보통 이야기했죠. 둘 다 어원이 같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통이 바로 스키타이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스키타이의 화살 쏘는 방법은 동서양, 아까 유라시아 초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화살 쏘기 방법, 여기에서 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신무기에 그들을 위한 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에요, 말. 우리 기마민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원이 스키타이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고구려의 무용청에 있는 수렵도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뒤로 돌아서고 있어요. 혹시 말 타시는 분들 뒤로 돌아서 쏴본 적 혹시 있나요? 예, 가능을 합니다. 저희는 등자가 있어요. 발걸이가 있기 때문에 발을 걸고 고삐를 놓고 뒤로 돌아가 쏠면은 뭐 쏘긴 하겠지만은 문제는 이건 미술에서 여기 지워져 있는데 고구려인들은 등자라는 발걸이를 달고 있었어요. 말 타실 때 발걸이 없이 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스키타이 사람들은요, 등자가 없이 발에 아무것도 지지대가 없이 그냥 돌아서 쏴요. 그리고 잘 쏩니다. 어떻게 쓰냐? 어릴 때부터 말을 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발이 O자형으로 휘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을 타가지고 이 뼈의 변형이 올 정도로 잘 탑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안 사법이라는 것은 정착민들한테는 가공할 사법입니다. 아니 근데 왜 뒤로 돌아 쏜다는 게 바로 도망가던 적이 갑자기 저에게 돌아서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파르티안 사법이냐면은 로마하고 파르티아가
서로 전쟁할 때 처음 로마인들이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지금도 영어에도요. 왜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왜 제 뒷얘기하고 좀 그런 좀 속을 한다면 좀 뒷담화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어로 파티한 샷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럴 정도로 무서운 사법이었거든요. 바로 그것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수많은 그러한 기마 문화, 무기 문화 이런 것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또 하나는 바로 이 승마술인데요. 말 탈 때 말 안장 없이 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런 분 절대 옆에 상종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말 등뼈는요. 말은 등이 평평하지 않고 말 등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냥 타셨다가는 좀 소중한 부위가 망가집니다. 실제로 망가져요. 심각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 왜 미국에서 로데오 경기하잖아요. 그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그 놀이 중 하나가 바로 말 안장 없이 타는 거예요.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위험하다고. 베어백 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치명적으로 하는 이게 한두 번 운 좋게 탈 수 있겠지만은 몇 년 타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남녀할 거 없습니다. 다 이제 그 생식 기능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부족은 더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안장이에요. 그래서 안장을 푹신하게 얹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동쪽으로 이 말 안장이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진나라로 갑니다. 진시황. 이게 바로 진시황의 병마용경에 있는 그 기마 부대입니다. 이렇게 푹신한 안장을 얹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기마 부대가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공포심이 없이 말을 마음 놓고 몰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 이후에 몽골의 징기스칸까지 말 위에서 태어나서 말 위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 기마인의 전설이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지금 보는 몇 가지 사실 더 있는데요. 그 수많은 그러한 그 발명품들이 이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의 반쪽 역사가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러한 화려한 동물 장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모티콘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들을 좀 더 쉽게 드리자면은, 스키타이인들, 이 슬라브인들의 그 어떠한 그 조상님 하면은 글자를 안 썼어요. 그 대신에 화려한 장식을 자신들의 신화 그리고 이야기들을 다양한 그러한 그 이야기로 황금 그 기술로 만들어서 썼는데 이것이 대부분 이렇게 싸우고 서로 물어뜯는 듯한 그러한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스키타이 사람들의 어떠한 유목민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냐 할 때, 자 우리 선생님도 과정 끝나고 나아갈 때 기념으로 1인당 한 100억씩 내지는 1000억씩 든다 생각해 봅시다. 기분 좋죠 일단은.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제가 드리는 대신에. 마음대로 가져가라. 대신에 당신은 앞으로 집이 없다. 그러면 그 돈 갖다 뭐 하실 것 같아요? 당장 명품부터 사고 그거 의미 없습니다. 명품을 둘 집이 없는데요. 당신은 앞으로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된다. 돈을 무한정 가질 수 있는 대신에. 그러면 기껏해야 자기 차 한 대, 집, 옷 한 벌 이상 못 삽니다. 왜? 옷장이 없잖아요. 글자 글자 없어요. 책을 둘 데가 없어요. 돈 쓸 데가 유일하게 무엇이냐? 몸에다가 명품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품 장식을 붙이는 거예요. 옷은 단벌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을 해보면요. 이 거대한 왕족의 무덤을 파도요. 그 사람이 온몸을 황금으로 덮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바지는 몇 번을 기웠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누더기처럼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붙였더라고요. 황금은 왜냐? 황금은 가볍거든요. 황금도 쇠를 막 달아버리면은 말이 못 달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최대한 가볍지만은 그 안에 엄청나게 값비싼 명품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어떤 명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최고급의 기술을 넣어서 가볍고 하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과급 받지 않습니까? 성과급이 여기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문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삽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그 디지털 노마드, 노마드의 삶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전형이 다 여기에서 있어 왔었고요. 저는 또 요즘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게
예, 요거는 이제 한국까지도 이제 그러한 그 스키타이계 동물 장식이 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확대해서 보는데요. 그냥 우리나라 박물관 가시면 쉽게 볼 수 있는 허리띠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북방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목민들의 삶이라는 것이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간편해요. 그래서 말로 모든 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로만 이렇게 해결했었어요. 글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글자를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도 이 스키타이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 체제에 있죠. 모든 것은 부대는 10명 이하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손가락이 10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의 모든 부대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뉜다고. 그러니까 그게 몽골 징기스칸이 갖고 있었던 부대 전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라진 게 없죠. 말로만 이야기한다.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법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법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예, 또 하나의 이 사람들의 이 스키타인들의 특징은 바로 이 거대한 고분입니다. 예, 저는 한동안은 이제 장래 희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는 장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우리 너 나중에 말년에 어떡할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이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사람들은 집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대부분 죽는 시간이 이 사람들은 20, 30대예요. 20, 30대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모아서 쌓아둘 일이 없고 뭐든지 생기면은 그거를 동시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똑같이 우리가 연금을 붓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뭐 연금처럼 무덤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고분 황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지금은 다 털어갔습니다. 옛날에 그 도굴꾼들이. 왜냐? 생각해 보세요. 황금을 그 강가에서 힘들게 사금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그 뭐 회전시켜 가지고 얻겠습니까? 그래봤자 1년에 한 명이 50g도 얻지를 못하는데 아니면은 무덤을 도굴하시겠습니까? 한번 다 많죠. 털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이는 이 고분들 있죠. 이거 참고로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10년 발굴해서 꽉 나왔습니다. 다 털려 있었어요. 그런 고분인데 왜 짓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글씨가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모일 곳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저기 명절 때 어디서 모입니까? 큰 집이죠. 근데 우리 집 아까 제가 집이 앞으로 없다고 하시면은 유목생활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부모님 산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 모이는 그러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스키타이인들에 대한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게요. 이동성이 좋아서 이 스키타이인들의 습성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현대의 러시아인들의 그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슬라브인들은 세상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미국 가도 그 러시아계 있죠. 이 동네 사방에 가서 금방금방 자기 나라를 만들고 우리나라 같으면요. 이렇게 소련, 러시아 같이 단기간에 그 거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똑같은 부대가 있었다고 해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랄 산맥 넘어가서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400년 만에 400년 죄송합니다. 80년 만에 캄차카 반도까지 가요. 그냥 배 타고 걸어서 말이 안 되는 속도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 대한 땅은 내가 그냥 꽂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해요. 왜? 이런 식으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러한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키타이인들하고 그리스인들 전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스키타이인들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리스 그 대장이 이 선전포고를 제발 한판 붙자고. 근데 스키타이 그 왕이 답장을 옵니다. 아, 우리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비겁하게 도망갈래 이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유목 중이다.
그러니까 별로 그러면서 약 올리는 것이었죠. 바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냐? 우리 죽이고 싶으면은 우리가 모이는 무덤을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모일 곳이 없잖아. 우리 망하는 거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도시 한가운데 꼭 그 전승 기념탑이 있고 그러한 자기들의 기념비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던 그러한 그 풍습입니다. 예, 사람 크게 보이십니까? 이 거대한 걸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계속 제사를 지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들 기념하고 거기서 전사들의 어떠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황남대충 신라 가면 고분 많잖아요. 예, 그렇다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을 국가 안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계속 떠돌면서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역사의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게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살았었던 바로 그 초원입니다. 초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농경이 아니 물론 그런 분도 있어. 아니 뭐 거기 우크라이나 하면은 곡창지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곡창지대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초원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주 큰 그러한 우리에게는 그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 이야기는요. 단순한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지리, 지형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푸틴으로 돌아가죠. 왜 푸틴은 소련 시절에 그 자신들의 역사를 분개하면서 책상 쳐가면서 왜 스키타이를 자신들의 그 선조로 생각했을까? 이 지도와 답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었던 초원지대가 널리 퍼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끝이 우크라이나죠. 이 전체 면적, 이 위에는요, 뭐 툰드라, 북극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 살고 이제 땅은 넓지만 거의 동토의 땅이란 말입니다. 이 범위는요, 정확하게 소련 시절에 가장 잘 나갔었던 소련의 범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즉 스키타이 계통 문화가 있는 유목 문화에 그 발흥시키는 바로 자기들이 가장 잘 나갔었던 시절에 바로 그 영광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틴이 스키타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러시아에게는 결정적인 오판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였냐? 약간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선생님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물론 러시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더 깊게 그쪽을 직접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알지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 계통이 많습니다. 저기 사람들 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그 러시아 사람들 성이 뒤에 프로 끝난 사람 많죠. 프. 스키도 많고. 자, 프로 끝나면 다 그게 러시아 사람입니다. 프나 바로 끝나면 바는 여자고요. 그다음에 니은으로 끝나도 그게 러시아 사람이에요. 푸틴. 니은 끝나죠. 우크라이나는 코로 끝나요. 체르넨코. 그다음에 뭐 셰프첸코 축구 잘하는 사람 많죠. 다 코로 끝나면 우크라이나. 근데 그게 스키는 다 있습니다. 무슨 빛으로 끝나면은 그건 주로 유태인이나 이제 뭐 다 그 계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어원부터 봐야 돼요. 이것만 아주 듣기 많이. 우는 어디에 있다입니다. 크라이는 변방이에요. 우크라이나 한국말로 번역할까요? 변방민국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대한민국 크다고 하지 변방이라고 이야기는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우크라이나에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최초의 국가는 슬라브인들의 국가는 키예프 잘못 나왔네요. 키예프 루시입니다. 이거 헷갈리실까 봐 이게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이게 위치가 옮겨졌어요. 예, 제가 이런 게 미숙해가지고 네. 아이고. 네. 자,
스키타이는 여기 위에 있죠. 스키타이 사람들은 이란, 페르시아 계통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우리 흉노로 잘 알고 있었죠. 흉노. 그 다음에 훈족의 대이동에서 왜 그런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게 이제 그 몽골 투르크 계통이 와서 이쪽을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아바르족들이 와서 아바르족은요. 우리 모래시계라는 노래 아시죠? 우하는 거, 우하는 거. 예, 그 노래. 예,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아바르족이에요. 그 모래시계가 지은 사람은 아바르족. 그냥 러시아만 그걸 번역해 준 사람은 하얼빈에 살던 러시아 사람, 작곡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 노래 부른 사람은 유태인이고 히트한 곳은 노래 만들어 녹음한 곳은 소련이고 히트한 곳은 한국입니다. 여기에 여기 중요한 거 러시아 사람은 없다는 거지. 자, 근데 그 아바르족들이 또 몽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슬라브인들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뒤늦게 이게 최초의 러시안 요즘에 키이우 루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제 이게 법칙이 바뀌니까 키차크 왕국은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가 만든 나라입니다. 조치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흐멜리츠키 이 사람도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40년. 그 다음에 몽골. 자 보시면요. 우크라이나가 옛날부터 자기 이쪽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슬라브인이 살았다고 하는 시대는 우리로 말하면은 태조 왕건이 있을 때 처음 생겼어요. 나라가. 정말 짧아요. 역사가. 언어도 이때 처음 생겨요. 근데 그나마도 그 앞뒤로 전부 다 몽골 계통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키타이를 보는 거예요. 스키타이가 유일하게 몽골이 아니고 거대했었고 그러니까는 스키타이를 자기 그 슬라브인들의 역사를 봐야지만 좀 역사가 길어지고 뭔가 여기서 뿌리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그 뉴스 보면은 우크라이나 역사가 막 이렇게 독립국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독립국가가 맞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이 아시아 계통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인정을 안 해요. 또 이분들이. 그래서 참 되게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래서 스키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훈족 그 동에서 왔었던 흉노계통 사람들이 이쪽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쪽까지 왔다 그러면은 엄청 멀리 온 것 같지만 그건 아까 말한 지가 하이웨이예요. 똑같은 초원이 쫙 이어지거든요. 그럼 초원 따라가면은 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마치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냥 가다 보면 나오는 게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오는 게 이 우크라이나의 평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멀지만 우리한테는 먼 나라가 아닌 셈이죠. 자, 그래서 잠깐 또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또 선생님들 하나만 더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게 많이 안다고. 우리 러시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슬라브 민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슬라브하고 러시아 같은 뜻일까요? 예. 놀랍게도 슬라브는 어원이 논리예요.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예. 이게 왜냐면은 그 대평원 지역에 그냥 오랑캐들처럼 살고 있던 거를 경쟁적으로 튀르크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그 동로마 제국에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국적 없는 저 사람들 하면 슬라브 그러니까 그러면 노예를 팔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슬레이브가 되었고요. 근데 러시아는 어디서 왔을까요? 같은 어원 별로 닮아 보이지도 않죠. 이름이 슬라브 루시. 네. 루스는 바이킹 이름입니다. 바이킹족이에요. 이거 처음 아마 들었던 분은 많을 것 같은데 그 슬라브 역사가 참 이게 뭐랄까 좀 창피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슬라브가 국가도 없이 맨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아예 스웨덴에 있는 그 바링고이 바이킹한테 연락해서 제발 우리나라 좀 와서 우리나라 왕 좀 대주세요라고 왕을 헤드헌팅을 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류리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스웨덴에서 살던 바이킹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루스인들이 그냥 뭐 내가 너희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내가 슬라브가 되지 해서 그냥 러시아가 루스가 된 그 슬라브가 된 그러한 사연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하면은 러시아가 엄청 거대하고 막 큰 나라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진짜 좀 오랑캐들의 역사였어요. 이 슬라브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건 러시아건 다 오랑캐라는 거죠. 역사가 없었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 가장 거대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아무런 기반도 없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 그때부터 왜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 없었던 족보를 사오고 왜 없었던 왜 조상 묘부터 막 꾸미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소련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면서 바로 스키타이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다시 스키타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뭐 원래 그 사람 되게 역사도 좋아해요. 또 푸틴이 또 고고학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소련의 영광을 찾겠다는 것이죠. 예. 자, 이게 요 그림 참 재밌는데 선생님도 저기 왜 그 전쟁과 평화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톨스토이 소설 있죠. 전쟁과 평화. 그게 1812년도 이 나폴레옹 전쟁 때거든요. 그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보면은 이 폴란드하고도 그렇고요. 전쟁을 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참 참혹한 건데 하여튼 전쟁을 좀 재미있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나폴레옹, 히틀러, 그다음에 폴란드 전쟁하면 무조건 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집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모스크바까지 쭉 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겨울을 나게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죽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똑같은 전법으로 지금 당한 게 지금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고전을 하는 이유가 땅이 다 녹아서 지금 길이 없거든요. 그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전쟁 되게 오래 갈 공산이 크고요. 그러니까 한다면은 원래 이렇게 오래 가는데 나폴레옹이 1812년도에 모스크바를 침략하니까 러시아 사람들 좀 독종들이죠. 자기네들 식량들을 다 집을 불태워버리고 식량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텅 비어 있었죠, 도시가. 그래서 나폴레옹이 와서 보고는 저기만 가면 천신만국도 왔는데 이 모스크바만 들어가면 게임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모스크바가 사방에 불을 타고 있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나폴레옹 거기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야, 이 스키타이 놈들아. 그거는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야, 이 스키타이 놈들아. 자기 집을 불태우는 이런 오랑캐들이 어디 있어라고 분노를 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나 오랑캐냐고? 오랑캐야. 오랑캐지만 너를 이겼잖아.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폴란드가 되게 나라가 좀 작지만 그때는 폴란드가 정말 셌었거든요. 폴란드 마찬가지로 오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저 오랑캐 놈들한테는 뭐 당해낼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고학자가 이제 스키타이는 바로 슬라브인들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소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또 이제 요즘에 또 전쟁이 안 되니까 이 푸틴이 또 핵 버튼을 만지작거리죠. 그래서 최근에 ICBM이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사르마트거든요. 사르마트가 스키타이에서도 가장 큰 부족 이름이 사르마트입니다. 사르마트는 이 당시에 동유럽을 무참하게 사륙했었던 그 오랑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륙간 탄도, 서유럽을 겨냥하는 그러한 그 미사일을 우리나라로 비하면 아마 뭐 주몽 내지는 광개토왕 뭐 이런 식으로 붙인 거 아마 그런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사르마트면 가장 오랑캐 계속 관통합니다. 오랑캐 강력한 전사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오랑캐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이 사르마트가 되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저는 참 무서워야 되는데 그 순간 약간 웃겼거든요. 제 전공 민족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로 말하면 뭐 핵폭탄 이름이 뭐 고구려, 광개토왕 뭐 약간 좀 순간 웃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의 고고학 사랑 사실 근데 이게요 제가 오늘은 푸틴만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도 여기서 이제 그 사업도 사방 이제 해외랑 많이 하실 텐데요 공산주의권들을 할 때 반드시 알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역사를 내세우면서 발굴을 앞세웁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심지어 그 건국 대통령 그 누르술탄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얼마 전에 30년간 통치하다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유훈이 뭐였냐면은 카자흐스탄의 고대 역사를 밝혀라가 이 사람의 마지막 유훈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1대1로입니다. 중국 요즘에 1대1로 말이 많지만은 경제권으로만 알고 있지만 시진핑 자체가 출신이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서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 고고학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의 침략과 확장을 근거해주고 사람들한테요. 일반인한테 이렇습니다. 예컨대 아무리 복잡한 경제 수치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실크로드를 다시 복원한다.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스키타이의 고향이잖아. 스키타이는 원래 러시아 역사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간단한 그 사람들에게 호소를 할 수 있고 모든 경제 전략 그 다음에 그러한 정책들에 이것이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단 핑계죠. 사실은 속마음은 그냥 내가 다 이 패권 잡겠다라는 속마음이지만 역사 맥락을 알면은 그 사람들의 그 워딩에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뜻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헤로도토스하고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스키타이와 흉노, 스키타이는 러시아 쪽에서, 흉노는 중국 쪽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처음 기록 남겼던 사람이고요. 그들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숨겨져 있는 1페이지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분 하고 10분 쉬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좀만 더 하고 제가 5분만 더 쉬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한번 우리 이렇게 또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스키타이는 황금 빛이에요. 빛인데, 자, 둘 다 말타가 자기 말 쓰러졌죠. 근데 절대 안 지고 이렇게 창조적으로 싸우고 있죠. 우리 아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막 전쟁할 때 이렇게 막 그 결사항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이런 맞춤형적 기질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예컨대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지겹도록 안 쓰는 인간들 가장 대표적인 인간 슬라브인들이었습니다. 이거 쓰는 순간 나는 겁쟁이고 나는 그런 새끼는 죄송합니다 표현해 그런 자식 죽어야 돼. 마스크 정도 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할 사나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대놓고 안 쓰고 다녀가지고 아주 미치겠다고 사람들이 저한테는 제 친구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하고 제 친구 몇 명 죽었는데 그렇게 안 쓴대요. 이게 이 맞춤형적인 그러한 그 여러분들은 셀카 같은 거 우리 남자 보면 우리 인스타 보시면요. 한국 사람들 어떤 거 올리죠? 왜 이렇게 여자분들은 케이크나 카페나 꽃 올리시고 남자들은 어떤 거 주로 올려요? 소주 한 잔 먹고 뭐 다양하게 올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주로 뭘 올리냐면요. 이거 운동하는 거 하고 추운 겨울에 막 냉수욕하는 거 그런 것들을 꼭 가는 인스타를 보면 역사가 나와 그 전형적인 스키타이인들의 어떠한 이 빛을 보는 이 유물을 보는 것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 요거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 할까 하는데요. 네,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스키타이인들의 그 황금 이 그릇이에요. 얼마네요? 황금으로 그릇 만들었으니까 정말 값비싼 거겠죠. 여기는 이 다양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이빨 치료를 하고 있죠. 치과 의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치과 의사가 스키타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스키타이 의사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군인일까요? 화살통 보이시죠? 화살통. 의복 보세요. 둘이 똑같아요. 그냥 전사입니다. 예, 전사. 우리 왜 그런 무허가 의사들 가끔씩 우리 얼마 전까지도 한국도요. 무허가 치과 의사들 꽤 동네마다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4,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예, 딱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약간 나이가 젊은 편이고요. 사람은 좀 이 주름 보니까 나이가 엄청 좀 있어 보여요. 비교적 주름. 근데 손 보이십니까? 살살해. 아프면 안 돼. 야, 아파. 이거 막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유물은요. 디테일을 보면은 디테일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저기 그 옷소매가 이렇게 접힌 경우는 막 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 야야 살살해. 예, 뭐 마취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군인 중에서 좀 그런 솜씨가 있는 이빨 좀 꼽아본 뭐 위생병, 무허가 위생병이 되겠죠? 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황금 유물에 이런 거 듣고 싶습니까, 선생님들? 왜 넣었을까요? 우리 요즘으로 하면 우리 카카오톡 프로필이거든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우리 저기 스케일리 하는 거 넣고 싶어요? 이빨 봐, 잘 뽑혔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치과 의사 앞에서 썰고 있는 장면 이거 하면서 드디어 나 임플란트 했다 누가 올리십니까? 근데 올렸어요. 얼마나 시원했으면. 우리 알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현재 크림반도에서 있는 스키타의 왕의 고분인데 야 여기서 그 중요한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 가장 잊고 싶지 않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빨 뽑는 거였어. 얼마나 이빨 때문에 고생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인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골 뼈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쪽 이빨이 뽑혀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실제 이건 이 사람의 경험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원 사람들 이야기하면 되게 멋있고 세상을 다니는 기마인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되게 아프고 보면 사실 그 아까 말했지만 평균 연령이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 다 죽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언제나 죽음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거 보면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들의 속마음은 참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던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시간이 벌써 한 5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요. 8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빨 뽑으면서 힘들어하는 저 모습 보시니까는 참 너희들 별 수 없구나. 강인한 유목전사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약한 모습은 바로 이 점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여자 한 명이 앉아 있거든요. 거울 보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점괘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왜 점이라는 것을 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저는 반대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그 힘든 일을 할수록 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그 불확실성에 의지하고 언제 죽어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초맨들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그 점을 치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그래서 저희가 고분을 파면은 그 대부분의 고분은 남자밖에 없어요. 스키타이인들은.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내시 부대라고 이야기해요. 내시. 그러니까 고자 부대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혹시 그 300이라는 영화 스파르타 왜 스파르타 나지 않습니까? 나는 관대하다 나오는 거기 보면은 여성들은 안 나와요. 여성들은 점을 칠 때나 나오고 모든 군사는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큰 역할을 했었던 거는 결국 점 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또 우리도 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그 저기 왜 안 될까요? 네, 그 가장 그 큰 그 방법이 술이죠. 예, 똑같습니다. 스키사인들도 술과 대마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초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그 1년에 딱 2번 만나요. 유목을 하기 때문에 못 찾아갑니다.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면 몇 달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근데 가서 우리도 왜 선생님도 가끔씩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 모이면은 할 말이 별로 없죠. 예. 그 조카 이렇게 벌써 컸냐? 너 그래 공부 잘하지? 그 대학생이면 취업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너 고등학생이면 너 몇 등 아니? 할 수 없잖아요. 학교 생활 재밌니? 그래 힘들지 그래. 그래도 할 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끼리도. 근데 어떡하냐? 일단 술부터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술을 그러니까 같이 우리도 왜 그 술자리 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왜 그 주점에서 앉아서 먹지 않습니까? 딱 그 분위기를 내는 게 작은 텐트가 있어요. 소형 텐트. 이게 텐트 저기 보이시죠? 봉. 놓고 세네 명이 같이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안에다가 쩔쩔 끓는 이 솥을 갖다 놓고 솥 안에다가 쩔쩔 끓는 돌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건배하듯이 모여가지고 대마 씨앗을 넣습니다. 연기가 확 피어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텐트를 밀폐됐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들이마시는 거죠. 대마를. 그리고 이제 예,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까지는 아버지 땅 때문에 싸우던 우리 갑자기 형이 되게 착해 보이고 뭐 어렸을 때의 추억이 떠오르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제가 보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발굴됐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소시 나왔고 저 안에 대마씨앗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술도 먹고 대마도 피워요. 어쨌든 이게 하이가 되어야 되니까는. 그런 다음에 각자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 저기 아버지 걸 형이 다 가져가고 서로 싸우죠. 그러면 동생 그 오해다 뭐 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밤새 이제 2차, 3차 우리 똑같죠. 노래방 가듯이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해장을 해야 되겠죠. 해장을 또 합니다. 해장하면서 약한 우유술을 마시면서 다시 어저께 술 먹고 나한테 한 말 진심이었냐? 그때 술 먹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잖아요. 다 결의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족장이 나와서 자 어저께 술 먹고 한 말 이거 당신 진심이냐? 술김 아니었나? 술김 있다고 창피하게 술김이 말 못하잖아요. 아이 그거 맞습니다. 오케이 이거 부적 결정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예. 이것이 50년 전의 것인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오늘 또 주제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까 크림반도 이야기했었잖아요. 크림반도에서도 또 비슷한 유물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마만으로 부족했나 봐요. 아편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마약감은 되게 좀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하는 마약이나 술은요, 아주 정제가 돼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이 술이 실제 지금도 초원에서 몽골에서 그 말젓술 있지 않습니까? 도수가 막걸리보다 또 안 돼요. 한 2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취하죠. 그래서 하이가 되려면은 좀 더 많은 게 필요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황금 그릇으로 아마 이제 담았었던. 근데 여기에 이 그릇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나왔네요. 아까 그 이빨 뽑던 그 할아버지인지 아니겠.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칼로. 와, 이게 진짜 이거 되게 이 장면 보면은 뭔가 이 장면이 이 사람 정말 대노한 저 딱 보면 다 떠오른 사람이 그 잭 니콜슨 같지 않나요? 영화배우. 예. 무슨 공포 영화 나올 법한 표정이죠. 근데 이 칼 찌르는 모습이 이게요. 그냥 찌르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정확하게 경동맥 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살인을 작정하고 이제 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희화된 것 같지만 그 장면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에 따르면 스키타이인들의 그 설화 중에서 이게 있답니다. 어떤 왕이 25년간 적에게 끌려가서 소식이 없다가 돌아왔답니다. 다시 자기 나라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 자기 집안에 있는 25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와이프가 자기한테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게 신화처럼 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말도 있고요. 뭐 근데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없이 이 사람들은 우리 요즘은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들 우리 요즘에 카톡 같은 거 이모티콘 날린 것들 몇십 년 뒤에 보시면 이모티콘 보면 그때 장면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이것도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오른쪽 거 저거는요. 우리 전쟁 나가시면 우리 왜 어떻습니까? 장군이 적을 갖다가 배우면 우리 왜 관우가 화웅에 목을 쳐오고 하여튼 맨날 삼국지 보면은 목 치는 이야기밖에 안 하죠. 그런데 수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초원 사람들은 수급을 못 해요. 왜? 머리 무겁잖아요. 말 뒤에 달면은 말이 무거워서 몇 개만 실으면 못 달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머리 가죽을 벗겨요. 머리 가죽을 여기 위에만 뚜껑만 딱 떼어가지고 표현이 되게 오늘 좀 다 전화 하고 오셨죠? 예, 저기 그냥 뭐 예, 아니면 뭐 그냥 이번 기회에 좀 약간 좀 살도 슬림하게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카톡으로 배가 고플 때마다 자, 농담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건 기록입니다. 그래서 명당이 나타나면은 그 말갈 뒤에다가 이렇게 손수건처럼 달려 있다. 적의 그 머리가 그러면은 다 놀라서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나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 그런 게 발견됐네요. 이 사람 머리까지 벗겨져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머리가죽 여기 싹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확히 여길 때렸습니다. 이 측두엽을 때렸어요. 여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도끼를 찍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결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고도의 그 해병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위에서 정확하게 적에 달려오는 적의 이 측두엽을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머리에 구멍 뚫려서 죽은 그 스키타인들 해골 분석해 보니까 다 부위가 똑같아요. 가장 약한 부위를 정확하게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동맥은 이쪽이 가장 많이 상처가 나 있던 게 경동맥을 치니까 이게 진짜 고도의 살인병기였던 셈이었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란 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의 무덤은 거대한 왕족의 부분이었습니다. 왕족인데 이 사람이 손수 진두 지위에서 싸운 것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죠.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은 장군들이 앞에 나가서 안 싸우잖아요. 이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왜 삼국지 보면은 왜 1대1로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싸워가지고 전쟁 결판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예. 요거는 보면은 이제 또 이 사람들 글자가 없지 않습니까? 계급장은 무엇이었냐? 문신이었습니다. 예. 아까 그 머리까지 벗겨진 그 왕족은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온 몸을 먼저 팔부터 해요. 팔부터 문신을 하고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나중에 발까지 하고 심지어 등까지 합니다. 이게 이쯤 되면은 요즘 태어났으면 이분은 목욕탕을 못 갔죠. 예.
저기 문신자 출입 금지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로 문신이 많을수록 고분이 커요. 그러니까 신분 높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계급 올라갈 때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계급장 받지 않습니까? 계급장을 이 사람이 여기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전공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스러움을 누가 더 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 요즘에 가끔씩 보면 징기스칸의 뭐 경영학 이런 것도 많이 제가 보는데 수많은 책들에서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러한 용병술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은 이 스키타이 시대 때 이미 다 발명이 된 것들이 몽골 시대 때 촉발된 것이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황금 예술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거 보이시면은 요거 앞에 이게 그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국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금관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역할급이에요. 근데 하나만 보면은요,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한 달 동안 봐도 질리지가 않는 장면 하나하나가 이게 목에다 거는 목걸이거든요. 목 장식인데,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약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이십니까? 이 저기 그 우유 그릇 우유에다가 그 우유를 짜서 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어디 있느냐?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 작게 하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 우유 짜는 장면 말해서 이게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키타이에는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을 잡으면요. 적의 눈을 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이게 우유를 짜야 되는데 우유를 짜서 좋은 부분은 지가 먹어버린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좋은 게 안 좋나 너 그냥 짜기만 해라 해서 눈을 멀게 해서 또 그러면 또 도망도 못 가겠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작은 이 손톱만한 이 컵이 사람이 표현된 것도 놀라운데 잘 보면 눈이 멀어 있어요. 눈동자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글자가 없다고 오랑캐들은 아니었던 것 같죠. 보면 이가 이제 실제 살던 모습 여기가 하늘의 구름 같은 그 식물을 표현해주다면 여기는 지하 세계 이제 지옥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하나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가 있는 셈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스 신화 그 왜 일리아드 보면은 왜 그 아킬레스가 자기 전쟁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여장을 한 걸 잡아온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키타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유럽과 붙어 있으면서 유럽과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식대로 창조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심지어는 스키타이 중에서 중국의 문화 중에서 중국 쪽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까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겉에 보시면 아까 봤었던 그 동물 장식이라는 거 너무나 잘 만들었죠. 야, 이 호랑이하고 멧돼지 서로 그냥 엉덩이 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겨라. 진 사람을 구워 먹겠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자, 뒤집어낸 보니까 여기에 반전이 생겨져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목민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이 유럽 사람들은 이제 소련도 이어진 특징이죠. 스키타인들은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근처에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것이 무조건 옳다를 고집 부리지 않고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 결합한다는 것은 뭐 우리도 그러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점 받아들이고 그건 말이 쉽지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원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제정 러시아하면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소련이 되는 순식간에 거대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 비결도 2차 대전 와중에 그 수많은 그러한 유럽의 문화들을 받아들였었던 그 배경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제가 아까 이제 너무 남성들의 이야기만 하니까 요즘에 또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러한 그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마치 그 똑같이 마초맨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까봐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아마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마존 그 브라질의 그 아마존 강. 원래 그 아마존은요 스키타이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헤로도토스 기록은요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여성 부족들이 스키타이 중에 한 부족이다. 여성 전사인데 우리 그 아시죠? 뭐 한쪽 가슴을 잘라내 가지고 화살을 쏠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했다. 물론 그 저는 물론 여성이 아닙니다만은 그 한쪽 가슴 자른다고 화살 잘 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그거는 사실 뒤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양궁 팀들 다 한쪽 가슴을 어떻게 하셨게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만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였던 것까지 알았는데 과연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을까? 이것이 되었습니다. 예.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여성 전사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거는요. 그 토미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 카자흐스탄 그에서 약간 좀 그 민족주의 딱 이렇게 요즘 말로 우리 국뽕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국뽕을 불러일으키는데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를 이 사람이 죽여요. 근데 키루스라는 사람 잘 모르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에요. 이 사람이. 고레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 돌아가게 해서 되게 좋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키루스가 이 스키타이 한 부족인 마사게타이의 토미리스라는 여장부왕 대결에서 목을 따입니다. 예, 바로 그 이야기를 갖다 한 거야. 그러면 물론 페르시아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설마 고레스 왕이 죽었을 때 그 고레스 왕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여성 거기 어디 오랑캐 여자 오랑캐한테 목이 따였음 쓸 리가 없겠죠. 하지만 제3자인 다른 문헌들에는 일관되게 이 토미리스한테 죽음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또 발견된 그러한 그 여성 전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발굴만 하면은요 이게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뼈를 보면은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선생님도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턱 뒤에 한번 앉아보시면요. 남자들은 이렇게 약간 쓸 수 있는 거죠. 남자들은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뒤에 흔적이 이 턱뼈가. 근데 여성들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지금 하지 마시고 되게 돌아가셨어요. 그 배우자 아까 한번 만져보시고 여보 한번 잠깐 일로 와봐 해서 한번 만져보세요. 좀 달라요. 그리고 골반이 보면은 남자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손을 딱 대면 손 각도가 딱 이 정도가 나와. 저희 이거 많이 쓰거든요. 딱 대면 각도가 나와요. 여성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넓어요. 이 골반 각도가. 골반 붙여봐가지고 아는 것이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러한 그 성징이 나오는 것은 이제 출산이 가능한 10대 후반 이후입니다. 근데 10대 중반까지는 그게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뼈로만 보는 것은 저희가 고고와 기본 배우긴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게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그냥 남자였겠지. 그 뭐 여자가 20대 근데 요즘에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DNA. DNA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저희가 봤었던 상당히 많은 그 뼈들 중에서 여자의 뼈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 도끼 아까 그 뇌 머리 구멍 뚫리는 도끼에다가 화살 이거 누가 이거를 여성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1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흑해에 저기 현재 흑해죠. 코카사스 지역에 있는 이 시대 무덤 파면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묘지에 20%에서 30% 정도까지가 여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남성 여성이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주로 하는 역할과 여자가 주로 하는 역할이 있었지 남성 여성을 이렇게 처음부터 그거는 이 철저하게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이 유목민족들은요 언제나 죽음 곁에 죽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 피부 색깔, 성별 이런 거 따질 기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없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기록은 도대체 누가 쓴 거냐? 과연 그것은 맞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성 부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처럼 여자들만 있었고 그 이제 결국 이제 자손이 필요하면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포로를 잡아가지고 마치 뭡니까 자손을 위해서만 잠깐 살려두었다가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무덤에도 어떠한 유적에도요 여성만 있는 그러한 국가는 이 스키타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무덤 파면은 100개면 100개, 50개 전부 다 여성만 나와야 되는 여인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포로를 잡아서 저기 자손 번식을 위해서 한다. 보통 그럴 경우는 요즘같이 시험관 아기를 하는 것도 아닐진데 그러면은 대가 곧 끊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대를 딱 요즘같이 둘, 셋 나와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은 나와야지만 중간에 상당히 많은 유아 사망을 감안을 하고 해도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있었다면은 그런 나라는 고고학적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그 전설이 왜 나왔냐고요? 그거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나갈 경우에 자기네들의 그 본 캠프죠. 그 본지는 여성하고 아이들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그 텅 비어 있을 때 적이 침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도 총을 들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여자 예비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여성 전사는 10대이냐? 출산이 되고 나면서부터는 아예 전업으로 이제 그 주로 가겠지만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여성 전사로 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 출산하기 전에는요, 남자건 여자건 모두 다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디즈니에서 나왔었죠. 바로 뮬란입니다. 뮬란이라는 영화 뭐 아시죠, 선생님들? 뮬란. 그 젊은 10대의 그 여자아이가 그 아버지 대신에 군대를 갔다. 근데 그 뮬란이 중국 사람일까요? 유목민족일까요? 중국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한족이면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군대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군 교수님 갔다가 제가 대신 예비군 보냈더니만은 갔다 와서는 특등사수가 되어 있더라. 탱크를 한번 몰더니만은 그냥 평양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젊어서부터 말을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간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와 같이 여성 전사는 그러한 그 남자들의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있죠? 영화 배우 같지 않나요? 예, 무슨 스칼렛 조한슨 같은 저 사람은 실제 스나이퍼예요. 예, 20살에 죽었는데 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우면서 약 2천만 명이 죽거든요. 그래서 스나이퍼들을 양성할 때 여성 스나이퍼를 키웠었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참 잔인하다. 어떻게 여성들을 하냐는데 저 사람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남자들이 다 죽거나 전선에 끌려가 가지고 급하게 스나이퍼를 만들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전통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설화를 그 글자들이 믿지를 말고 그러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그 슬라브인들은 되게 여성들도 그렇게 좀 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회적으로 좀 권장되는 경향이 강해요. 예. 자, 하지만 진짜로 탑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은 여성은 바로 여성 사제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근에 발견된 여성 사제의 고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그 새가 한 마리 있는 듯한 그러한 그 발견되었죠.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점을 치면서 다양한 약초로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한테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의 앞날을 예견해주는 그러한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그래요. 아이를 낳았었던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20, 30대의 여성들의 무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양육과 생산만 담당했었고 전쟁은
이 전사들에게 몫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왜 타가소라고 있죠. 타가소. 여스가는 집단 양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스템이 이때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그래서 요거는 좀 그냥 그림 발굴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가끔씩 하는데 이렇게 땅을 파요. 파면 이렇게 관이 있었던 자리는 이렇게 나무 시커멓게 탄화가 돼가지고 숲처럼 나옵니다. 그걸 파면은 저렇게 사람이 있었던 곳에 사람은 간 곳이 없죠, 당연히. 예, 간 곳이 없고 뼈하고 이렇게 황금만 남아 있게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위치를 보고 이것이 귀걸이, 옷 장식 이런 것들을 다 복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 고고학 하면은 되게 선생님들이 뭔가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저희는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라 인디아나 존스 옆에서 총 맞고 쓰러지는 인부들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뭐 팔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하나 발굴하는데요. 엄청 힘들고 하나하나 저희는 다 인디아나는 채찍 들고 다니 저희는 맨날 붓질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돼요. 왜냐고요? 이 위치가 보이십니까? 이거 위치? 여기. 이거 뭘까? 용도가. 뭘 것 같습니까? 오른쪽 저건데요. 귀걸이. 귀걸이입니다. 양쪽에 달려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중요한 게 위치가 이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목걸이인데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거는 헤어밴드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위치가. 현재 이 부분이 이 사람의 그 머리뼈 근처입니다. 근데 머리뼈가 다 간 데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저희는 다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장면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여성 사제의 그러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초본 사람들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 같은 아마 사업 구축하실 때 그쪽 사람들하고 하실 일이 있으시면요 반드시 알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을 사제 마치 이렇게 스키타의 사람들처럼 여성 사제 보듯이 해서 모든 그러한 그 예우를 해주고 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70 먹어도 80 먹어도 그 저기 레스토랑에서 여기요 내지는 아주머니 불렀다가는 절대 안 옵니다. 무조건 아가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 저기 여자가 이제 주인신하고 그 아가씨가 제부슈가인데 우리나라 같은 되게 아가씨 그럼 되게 우리 되게 서로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부를 때 제부슈가 이래야지만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 나이 관계없이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을 하는데 바로 이 마초맨들의 사회이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를 보냐. 남자는 슬라브인들의 남자, 우리는 머리다. 우리는 모든 걸 보고 느끼고 말하고 귀로 듣는다. 그러면 여자는 무엇이냐? 목이다. 목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따라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사업 같은 거 사업하실 때 이 러시아 사람들의 어떠한 멘탈리티 또 여성 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해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가깝게 와서 우리가 이제 먹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아까 저기 머리가죽 이야기로 좀 그 밥맛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삼겹살. 제가 아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변방의 오랑캐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 사람은 뭉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랑캐로 시작돼서 오랑캐로 끝나고 본인들은 그걸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쟁을 할 때 그 유행했었던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그 전쟁 초기에 자기들끼리 퍼나르면서 엄청 그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은 이겁니다. 이 그 유명한 그 러시아 화가의 그림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코사크. 혹시 선생님 코사크 기병 들어보셨습니까? 코사크인들. 예. 그 우리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춤추는 거 있죠? 테트리스 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의 그 주인공들인데 코사크는 민족이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 말하면 그냥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코사크인들이 16세기에 우리 그 러시아랑 사이가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사실은 터키예요. 튀르크. 사실은 지금은 좋잖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그 러시아인들을 슬레이브로 팔아넘긴 사람 누구냐? 튀르크거든요. 터키는 언제나 이 러시아를 깔봐요. 지금도 깔봐요. 속으로는.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코사크 뜻 자체가 자유인입니다. 무국조자예요. 자유인. 어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속하지 않은 아무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가 와요. 이 그 메흐메드라는 사람이 그 마흐메드죠. 너희들 나한테 저기 그 영화처럼 말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너희에게 모든 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니까 이 코사크인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영원한 전사로서 싸우다 죽지 너희들한테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쓰면서 껄껄대고 웃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패러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오스만 투르크한테 반항했다면 지금은 러시아 사실 국력 차이가 상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 패러디에서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또 슬라브인들한테 이게 많이 돌았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 사진이 미국 뉴욕타임즈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는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또 다른 키워드 17세기, 16세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등장했었던 바로 코사크인입니다. 전에 없었냐고요?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거의 그전까지는 몽골 그 킵차크 한국이라고 하는 몽골 그 하나의 그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삼겹살 이야기를 일단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이 영화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영화 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대장 부리바. 봤던 분 한번 본분 아니면 이름 들어봤다. 대장 부리바. 예, 보셨죠? 아, 보셨나요, 선생님들? 윌브리너? 아, 그러세요? 저거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주인공 윌브리너 생긴 게 진짜 막간 김은국 닮지 않았나요? 예. 이 율브리너가 혹시 율브리너 아시죠? 왕과 나에서 이 대머리로 맨날 소련 간첩 나온 사람. 저 사람 고향이 한국입니다. 네. 아, 한국 근처에서 살고 한국에서 계속 왔다가 함경북도랑 블라디보스토크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 러시아 때 율 브리너가 이 사람이 율이 그 시제 그 줄라의 율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을 딴 건데 브리너가 이 사람이 스웨덴하고 폴란드 그쪽에서 살던 사람이 돈 벌러 왔어요. 극동 지역에 두만강 유역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생긴 게 그 몽골처럼 생긴 게 설이 많은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하녀 이 시베리아 원주민 하녀하고 좀 정분이 났다. 이제 그런 그래서 이게 생긴 게 딱 이렇게 생겼는데 제정 러시아 때 이 사람이 백군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었죠. 그래서 여름마다 이 함경북도로 내려와서 함경북도 주울 온천이 있었는데요. 주울 온천에 러시아 사람들의 휴양지가 있었어요. 노비나라고 해서 노비나. 거기에서 이 율브리너 가족, 그 다음에 얀콥스키라는 가족, 두 가족이 있어가지고 호랑이 사냥을 또 이렇게 잘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예전에 퇴고할 때 자기는 서머 코리안 보이다. 여름만 되면 한국에 살았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혁명이 나니까 이 사람은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또 이 사람 피가 복잡해요. 또 집시도 피를 섞여 있어가지고 집시 노래를 그래서 하다 인기 있다가 나중에 할리우드를 가는데 이 사람의 커리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냉전 시대니까 이제 소련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당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 제격인 거야. 그래서 러시아 쪽 하는 거 다 맡으면서 게다가 또 러시아, 아시안 계통 걸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부리바도 이 사람이 이제 주연을 맡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대장 부리바라는 영화는 원제는 따라스 불바예요. 따라스는 이름입니다. 이게 저기 포스터 보이죠? 일본 포스터.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엉터리로 했어요. 따라스는 이름인데 대장인 줄 알고 이게 이 사람이 그 코사크의 아버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이 저기 오랜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껴안고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아들을 보면은 반가워서 주먹부터 날려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들도 나와서 한바탕 싸워요.
그리고 나서는 막 피다고 하면 그때부터 허허거리면서 껴안으면서 자식 많이 컸네 이러면서 칼로 막 고기 베어 먹고 술 먹고 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들만의 독특한 철저하게 그 민주주의처럼 자기들끼리 부족회의를 열어서 해결하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그 폴란드에서 만든 그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명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거 미개해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의 반기를 들다 결국은 아들을 죽여요 이 사람이. 그런 되게 슬프면서 유쾌한 영화인데 이 전형적인 코사크인들의 어떠한 그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바는 그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러시아 문학가가 쓴 소설인데 예 그때는 러시아였지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 많은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절반 정도는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일 겁니다. 그 음악가 프로코피에프도 그 이쪽 사람. 그다음 코스모스로 유명한 그 천문학자 칼 세이건도 그전까지는 러시아 계통, 지금은 우크라이나 계통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봤던 그 영화 배우 스칼렛 조한슨 역시 우크라이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같으면 김치 같은 홍어 같은 것이죠. 바로 돼지비계예요. 돼지비계들 좋아하세요? 근데 참고로 우크라이나 생 돼지비계예요.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어떻게 먹냐? 생 돼지비계를 갖다가 썰어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그 상자 담아서 거기다가 이제 단제 담아서 소금을 왕창 쳐버리면 염장을 칩니다. 그러면은 생 비계에 소금이 들어가죠. 적당하게 이제 절여지면 며칠 있다가 그걸 꺼내서 살살 썰어서 먹으면 됩니다. 추울 때 저거 빵 위에 얹어 먹어 보시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 정말 저 좋아해요. 저 돼지비계를 먹는다는 게 열량이 고열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돼지비계를 먹는 저는 저걸 왜 배웠냐면은 제가 시베리아에서 공부했는데 시베리아 사람들이 대부분 꽤 많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거 살로라고 하던 저 안에 살로 저거 갖다가 보드카 안주로 주게 좋거든요. 예. 근데 시베리아 사람도 좋아하고 러시아, 독일도 저거 먹어요. 그런데 유독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게 우리들의 국민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홍어를 다 좋아해도 홍어하면 전라도 음식으로 말하듯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돼지비계를 먹을까요? 돼지비계 선생님들 저기 좀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돼지 별로 안 좋아했죠.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나는 게 돼지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던 거 기억이 나요. 예. 저도 이제 저기 외람되지만 이제 50 넘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돼지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잔치집 때 먹으면 괜히 탈난다고 그러고 안 먹고 뭐 기생충이 많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좀 천대받던 음식이었고 지금이야 이제 좋은데 이게 18세기, 17세기부터 널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사이에서 퍼집니다. 왜냐? 그 당시까지 우크라이나를 누가 정벌 했냐?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계통들이 이 지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들하고 유태인들은 무엇을 안 먹냐? 돼지를 안 먹습니다. 특히 여기는 또 유태인들이 많아요. 질렌스키도 유태인입니다. 그 대통령도. 근데 유태인들하고 머슬림들은 돼지를 안 먹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정말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많이 굶었는데 아무리 다른 것들은 다 수탈을 해가는데 건드리지 않는 게 뭐냐? 돼지고기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구황 음식으로 돼지만한 게 없고 또 고열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 때 목숨을 지탱시켜준 우리들의 소울푸드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돼지비계는 이 자랑스럽게 먹어요. 이 사람들이. 좀 천한 음식이었.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게 맛있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아마 진짜 이거 먹다가 탈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괜히 금방 잘 상하니까. 그래서 이 돼지비계를 이해한다는 거 사실 이것도 맛있습니다. 그 동대문 가시면 식당도 있는데 한번 드시면서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게 역설적인 게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우크라이나.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왜 체르노 제물야라고 해가지고 흑토지대 한번 배웠었던 기억 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식량이 제일 부족했습니다. 왜? 맨날 러시아, 폴란드, 이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맨날 빼앗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코사크인들, 자유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역사를 이해하신다면은 스키타에서 시작된 이 역사, 아마 이들의 역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꼭지로 넘어갑니다. 황금 전쟁입니다. 예. 황금 전쟁이 뭐냐면요. 2014년도에 한 거의 8년 전이죠. 크림반도가 우리 크리미아 전쟁으로 유명하죠. 나이팅게일이 활동했었던 크리미아 전쟁 1840년이었는데 200년 만에 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안 났죠. 그냥 크리미아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에 붙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아까 제가 봤었던 스키타의 황금 문명전에 왔었던 유물들이 공교롭게도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병합됐을 때 이 황금 유물들이 아까 봤던 황금 유물들이요. 하필이면은 해외 전시 중에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전시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 한번 마지막 문제. 해외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 그 유물이 있었던 박물관이 있었던 도시가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유물은 러시아로 가야 될까요?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까요? 자, 러시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왜 러시아로 가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잘 나와 있죠. 다 읽어보셨군요. 예, 우크라이나. 예, 내가 너무 답을 적어놓고 제가 이러니까 어쩐지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애들이 다 잘 풀더라고. 이번에 시험 저희는 온라인 봤는데 큰일 났습니다. 너무 잘 봐가지고 다들 다 A 플러스 안 되는데. 자, 거의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이 에이플들을 모아놓고 내 강의를 했구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국제 여론은요 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죠. 러시아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원칙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비유해 볼게요. 지금 연변 자치주가 있죠. 조선족 자치주가 북한이 됐어요. 북한 땅이. 그러면은 연변에 있는 유물들은 중국이 가져간 게 맞을까요? 연변에 두어서 자연스럽게 북한께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답이 또 북한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제 정답은 원래 크림반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절대 막아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경주에 신라 유물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경주가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로 바뀐다고 해서 경주 유물들을 부산으로 옮길 필요 없단 말입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하지만 지금 이 두 나라는 전쟁으로 풀다구가 엄청났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답을 놓습니다. 어떤 답을? 문화재 도피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날 경우에는 유엔이나 유네스코 산하에서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런 제3의 박물관이나 마치 외교 공간처럼 다른 나라가 침략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유물을 보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영국과 프랑스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훔쳐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자기네 거부터 다 내놔야 돼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있죠?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대형 박물관은 거기에 경비원 빼면은 영국제가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 문제되지 않는 게 없죠. 그러면 문화재를 갖다가 제3의 둔다고 하면 자기네 거부터 다 내놔니까는 그럴 수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유물들은 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좀 일부러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마지막 주제가 좀 더 확장시켜서 다음에 이제 그 차이나 클래스에다가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만의 전쟁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선생님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수천 년간에 이어져 내온 역사에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멀리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살아있는 인간뿐 아니라 문화재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그 문화재들이 피해봤을까요? 아마 저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사이에 동시에 피해를 받아본 우리로서는 한번 그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문화재 전쟁에도 좀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물론 이제 선생님만큼은 아니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 다니면서 사방을 외국 많이 다녀봤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한테 기대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엄청난 돈도 아니고 우리의 문화 파워입니다. 문화 파워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을 중재할 수 있는 게 누구나 말이죠. 영국, 프랑스 절대 안 됩니다. 러시아 말할 것도 없죠. 한국만큼 문화 파워도 있으면서 문화를 전쟁 중에 빼앗겨 본 경험을 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이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좀 더 희망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약간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 신나치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신나치주의. 그 네오나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네오나치가 가장 심한 데가 지금 슬라브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일 심해요. 네오나치가. 그래서 히틀러 추종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저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괜찮은데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은 히틀러 생일 때는 동양인들은 절대 밖에 못 나갔었어요. 제 지인들이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요. 모스크바에서 고려인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이 카페에서 축구 선수들한테 폭행당했어요. 중국인 꺼지라고. 이 사람 말이 안 통했겠어요? 고려인인데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라서 그나마 여론 이슈화가 된 것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축구 선수 2명이 또 되게 무슨 대표급이었나 봐요. 프로 선수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건 영구 탈퇴에다가 아예 깜빵 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다시 복귀했다 하더라고요. 참. 자, 근데 그 마초이즘 그리고 이 오랑캐적인 심성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풀고 있냐. 변방인데 우리는 변방이지만은 더 열등한 인간들, 아시안들에 대한 극도, 아시아와 유태인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도 젊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 변방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소련은 미국과 겨루었었던 하나의 물론 우리 때는 다 옛날 이야기죠. 하지만 본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변방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러시아나 이제 그 구소련권들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은 고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이해했다면은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레토릭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키타일을 이해한다면 우리 그런 말 하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옷을 입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의 첫 단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가 어떻게 해서 현대까지 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약간 고대 역사가 주는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읽는 힘,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다면은 아마 다른 우리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우리 경영자들 여러분들께서 다른 리더들이 모르는 선생님들만의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하나 더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벌써 이렇게 2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